자, 그럼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제 VC랑 얘기할 때, 뭐를 하면 좋고, 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do's and don'ts. 물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열하다 보면 정말 100만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꼭 하면 좋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아라. 라는 것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전 동영상 초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숙제는 합시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언젠가는 어떤 VC랑 만나겠지. 누군가 소개시켜주면 그냥 만나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떤 VC랑 만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만날 VC는 도대체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우리 비즈니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숙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실은 제가 만나는 많은 창업가들이 이 기본적인 숙제를 안 해가지고, 실은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저도 좀 짜증이 나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VC는 누군가? 도대체 이제 어떤 분야에 투자하는가? 만약에 생명공학,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VC인데, 우리는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비즈니스에 저 VC가 투자를 하지 않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람을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또는 우리는 지금 이제 갓 시작한 스타트업이라서 한 2억 정도만 투자받으면 되는데 A라는 VC가 운영한 펀드 규모가 조 단위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300억, 400억 정도 시리즈 C, D를 투자하는데 굳이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VC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숙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랑 과연 궁합이 맞을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 VC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이제 하라 그랬는데, 보통 저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항상 그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창업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했고, 또는 학교는 어디 나왔고, 과는 어디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랑 같이 학교 다닌 사람 중에 우리가 친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창업자는 어떤 사람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과거 직장에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 창업가들도 VC가 본인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 체크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 반대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특정 VC랑 만날 때는 저 VC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레퍼런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요새는 많이 없지만 실은 과거에는 이런 투자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도 많았어요. 물론 요새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제대로 된 투자자인가? 또는 과거에 투자했던 다른 포트폴리오 회사 대표들한테 물어보면 그 VC의 어쨌든 평판이 어떤가? 이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 동영상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VC들 숙제를 하나씩 다 한 다음에 우리랑 궁합이 맞을 만한 VC들 리스트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리스트가 나오면은 내가 굳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메일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콜드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번호를 찾아내가지고 회사에 전화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개인 핸드폰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냥 바로 전화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투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콜드 콜링이나 콜드 이메일은 실은 효과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웜 인트로, 그 VC를
아는 사람 또는 그 VC랑 친한 사람 중에 내가 알거나 나랑 친한 사람한테 이제 소개를 부탁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입니다. 크게 봐서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분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VC한테 이미 투자를 받은 회사의 대표. 이 사람을 내가 알면은 자연스럽게, 야, 너네 투자사, 스트롱 벤처스 백이용 대표 좀 소개시켜 달라 해서 소개를 받으면은, 투자를 받는다라고 제가 그 보장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한번 미팅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나랑 친한 VC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그 VC를 이제 아는 VC한테 VC를 소개를 부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VC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직접 알거나 한두 달이 걸치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웜 인트로 소개를 부탁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메일로 소개를 받아서 이메일을 보낼 때 이제 회사 소개 자료, 영어로 말하면 피치덱이라고 그러고 주로 우리나라에선 IR 자료라 그러는데 이 자료는 이제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리고 최대한 간소화하고 그러고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좀 이제 눈으로 따라하기 쉬운 이 비주얼한 숫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팀이냐 이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VC마다 실은 이 자료의 이제 사이즈 또는 크기가 어느 정도면 좋냐라고 하면은 다르겠지만 저는 실은 많아도 맥스 20장인 것 같아요. 20장 이상이면은 안 그래도 바쁜데 이거를 집중해서 이제 다 읽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맥스 20장. 그리고 이제 용량 자체도 좀 이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몇십 메가 심지어는 몇백 메가 이런 좀 자료는 웬만하면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은 대용량의 이제 이메일 그러니까 이 이메일에 회사 소개 자료가 너무 크게 50메가 이런 게 오면은 솔직히 좀 짜증 나기까지도 해요. 뭘 이렇게 이제 큰 자료를 보내나.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은 이제 PDF로 줄이고 그리고 PDF에서도 가능하면 용량을 줄여서 맥스 20장 그리고 용량은 가능하면은 오메가 이하로 좀 줄이는 게 좋고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스토리도 들어가고 제품 시장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걸 최대한 비주얼한 그리고 숫자 위주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소개받아서 이제 VC한테 회사 자료를 보내면은 왜 보내냐 이 간략한 자료를 투자자가 읽고 우리 비즈니스를 다 이해하길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VC들 바쁘니까 엄청나게 이 처음 받은 이메일을 시간을 들여서 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어차피 만나고 서로 마음에 들면 여러 번 만나고 비즈니스 얘기하고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내는 자료는 이 VC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이 페이스 미팅을 하기 위한 미끼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메일을 받았어요. 회사 자료랑.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어쨌든 그 자료를 열어서 보니까 굉장히 숫자도 좋고 비주얼하고 이해하기 쉽고 팀도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비즈니스나 이제 우리 제품을 엄청나게 깊게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야, 괜찮은 것 같다. 어쨌든 간에 한번 만나자.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낸 자료로 인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VC한테 연락이 오면은 우리 첫 번째 자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원하고자 하는 거를 얻게 되는 거고 이제 성공을 이제 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대표님들한테 항상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모든 VC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나 똑같은 피칭을 하지 말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전에 얘기했던 요 기본적인 숙제는 하자랑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마 그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면은 여러 종류의 VC랑 만나게 될 거예요. 이 VC들은 보면은 약간 전문 분야도 조금씩은 다르고, 투자하는 단계도 조금씩 다르고, 포트폴리오 회사들도 이제 다들 다를 거예요. 즉, A라는 VC한테 한 얘기를 똑같이 B, C, D, E VC한테 하지 말자예요. 왜냐하면은 각각의 VC들이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VC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거에 대한 숙제를 하고, 그 사람들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하는 스토리 자체도 조금씩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VC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창업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우리가 우리의 전문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투자하는 단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 VC가 하지 않게 이 사람들한테 맞게 좀 모든 거를 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우리도 기본적인 숙제는 제발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자. 이거 실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이거를 읽으시면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은 약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저 투자자가 뭐를 물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나를 너무 약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 비즈니스를 너무 이제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항상 이제 걱정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물어보는 질문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도 특정 질문을 이제 창업가들한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은 거지 이거랑 상관없는 다른 말들만 만약에 저한테 어떤 창업가가 하면은 굉장히 저는 좀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모든 VC들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창업자들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거를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특정 사실을 잘 모른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꾸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내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투자 못 받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자꾸 아는 척 하는데 실은 VC들이 워낙 눈치도 빠르고 회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금방 눈치챕니다. 아, 저 사람은 모르는데 거짓말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만약에 냄새가 나면은 아마 그 미팅은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모르면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작년 매출 회사 얼마였나요? 매출이 하나도 없었으면은 저희 매출 빵입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매출 10만 원 했다. 그러면 작년 매출 우리 10만 원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절대로 과장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요. 혹시 회사에 매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매출이 있으면 있다, 얼마다. 매출이 없으면 없다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빙빙 돌려가지고 원래 우리 회사가 제대로 됐으면 매출이 10억인데 작년에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개발자가 떠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하고 다른 VC도 싫어합니다. A를 물어보면은 그 A에 대한 답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게
저 대부분의 VC가 우리와 비슷한 비즈니스한테는 이런 이제 질문을 보통 물어보는구나. 이거는 실은 저희랑 비슷한 비즈니스 하는 다른 이제 대표들한테 물어봐도 금방 나오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기사를 보기만 해도 우리랑 비슷한 비즈니스를 봤을 때 VC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을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가면은 훨씬 더 그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돈을 얼만큼 받아야 되냐? 우리 이제 투자를 한 5억 또는 10억 받으면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최대한 적게 받아야 되는 거냐? 실은 이것도 VC마다 다른 이제 답을 할 거고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은 그때그때 그 마이크로하고 그리고 매크로한 상황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은 항상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비즈니스 하려면은 3억이면 돼.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요. 한 10억 정도 들 거예요. 실제 하다 보면. 그래서 돈은 항상 더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돈을 통장에 쌓아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밸류에이션은 이제 특정 라운드 때 정해져 있는데 너무 돈을 많이 받으면 지분 희석이 너무 많이 되고 하는 이제 그 희석과 밸류에이션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이전 동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냥 무작정 대충 이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제 특정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돈을 산출했을 때 그나마 좀 이제 구체적이고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이 이제 나온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받아놔라, 적게 받아놔라 이런 이제 답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요새는요,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세계 경기가 되게 불확실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 많은 창업가들한테 이제 얘기가 요새는 무조건 돈이 있을 때 받아놔라. 왜냐하면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무조건 받아놔라. 희석과 밸류에이션 문제가 당연히 있지만 이 불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르겠고 너무 오래되면은 회사 자체가 망하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나 희석이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새 분위기는 무조건 돈이 있을 때 가능하면 받아놔라. 그거를 제가 이제 요새 대부분의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대표님들이랑 새로 만나는 창업가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꼭 해라. 마지막 do's입니다. 자, 투자를 아까 이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투자가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투자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 투자를 못 받을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스타트업의 5% 미만이 보통 투자를 받으니까 VC한테 거절당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이걸 항상 숙지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VC랑 만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거절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 거절당한 거를 좀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만약에 어떤 VC가
미안하지만 우리 투자 못하겠다 라고 거절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창업가들한테 이렇게 세 가지를 해라 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피드백을 달라고 좀 부탁해 보세요. 어떤 피드백이냐? 왜 거절이냐? 왜 우리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 안 하냐? 혹시나 뭐 내가 문제가 있었냐? 비즈니스가 문제가 있었냐? 이거를 VC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비즈니스 하시면은 계속 펀드레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C들이 준 피드백을 항상 참고해가지고 펀드레이징 할 때 그거를 반영하고 참고를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펀드레이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VC가 우리 투자 못하겠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게 부족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피드백을 부탁하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창업가들도 VC를 많이 알지만 VC가 다른 VC를 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투자 못하겠다고 한 그 VC한테 고맙습니다. 혹시 아시는 VC 중에 우리와 같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VC가 있으면은 더도 말고 한 분만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그래서 한 명을 소개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만나요. 그 사람한테 또 거절당할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이제 왜 거절하셨는지 피드백을 물어보고 또 한 번 부탁해요. 죄송한데요. 혹시 뭐 이런 비즈니스 좋아하실 만한 이제 뭐 VC 친구나 그 아시는 네트워크 안에 다른 VC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소개를 받아서 만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VC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피드백,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VC 소개. 자,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 오늘을 투자 안 한 VC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투자 안 한 VC가 뭐 6개월 뒤에 우리 수치가 갑자기 좋아지면은 또는 상황이 뭐 바뀌면은 투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VC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서로 바쁘니까 뭐 많은 걸 하진 않아도 되고요. 그냥 뭐 2달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마다 그냥 우리 비즈니스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 잘 지내시냐? 하고 그냥 이메일로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냥 비즈니스 업데이트만 해도 그 VC와의 어떤 이제 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피칭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어요. 첫째, 왜 거절하셨는지 피드백을 달라고 부탁하세요. 둘째, 혹시 아는 VC 중에 나한테 소개해 줄 만한 VC가 있으면 더도 말고 한 명만 소개해달라. 소개를 부탁하세요. 셋째, 그러고 그 VC와 계속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도 너무 좋지만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뭐 우리는 이번에 투자 이 사람한테 안 하지만 이 사람 굉장히 그 진실되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좀 생각이 그 깊은 사람이구나. 앞으로 잘 기억해 놨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은 또 검토를 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피드백 달라 그러고 소개 부탁하고 그리고 관계 만드는 거, 이거를 저랑 만났던 창업가들도 대부분 안 하지만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투자를 안 했지만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투자를 했던 케이스가 꽤 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것만 봐도 확실히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레이징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항상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같이 투자하는 이 V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보고 회사의 가치를 매깁니다. 즉, 뭐 이 회사 매출이 얼마고, 이 회사 뭐 수치가 어떻고 해서
지금 현재 나를 만난 이 시점에 이 현실을 보고 회사에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즉, 어떤 회사를 내가 처음 봤는데 이 시점의 수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20억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보통 VC는 하고요. 파운더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실은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우리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항상 매기는 것 같아요. 즉, 지금은 우리 회사가 별 볼 일 없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의 가능성은 6개월 뒤, 1년 뒤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100억이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VC와 창업자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VC가 창업자들한테 물어보죠. 회사 밸류에이션 얼마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창업자는, 예, 저는 포스트 100억으로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VC들은 그러면, 와, 뭐가 이렇게 비싸냐? 내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20억짜리 회사다. 즉, 그 20억과 이 100억 사이에는 이 80억이라는 큰 이제 갭이 있습니다. 파운더의, 이제 여기서 가장 파운더가 해야 될 중요한 거는 이 20억이란 현실과 그리고 100억이라는 가능성을 최대한, 이 갭을 최대한 이거를 이제 줄여야 돼요. 이거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어떻게 줄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왜 잘할 수 있고, 왜 이 100억이라는 가치가 이제 논리적이냐로 이제 이걸 VC를 설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VC랑 오랫동안 만나서, 이 파운더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라면은, 그래, 어쩌면 100억짜리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항상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 받는 사람 사이에는 이 밸류에이션 갭이 굉장히 큽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은 한 중간 정도에서 서로 합의를 보는 것 같아요. 약간 VC의 논리가 조금 더 강하면은 이제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창업가의 좀 논리가 강하거나, 여기서 어쨌든 뭔가를 가능성이나 어쨌든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걸 보여주면은 조금 더 창업가가 원하는 밸류에이션에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데, 보통 한 요 중간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합의를 하면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은, 그리고 괜찮은 VC라면 저는 창업가들이 그냥 이 밸류에이션에 이 투자금을 받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더 이제 포커스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서로한테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주로 많은 파운더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은 이 VC한테 투자 거절당할 확률이 거의 95%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C를 만나서 투자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이 거절을 당하는데, 어차피 비즈니스 계속 하시려면은 이런 거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절에 익숙해지셔야지만 계속 또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또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하지만 언젠가 운이 좋으면은 꾸준하게 하고 인내심을 갖고 하다 보면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지치지 않고 다운되지 않고 우울해지지 않으려면은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VC가 이제 거절하잖아요. 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노를 그냥, 안 되는가 보다라고 노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그래, 저 사람이 노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maybe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 못 하겠습니다. 노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야, 저게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라 그러면은, 이거는 maybe란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은 maybe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yes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정신건강상에선 좋을 겁니다. 오늘은 노라 그랬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maybe고 결국에 maybe라는 거는 yes로 이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로 계속 펀드레이징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성공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